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정치권 밖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정치 토크, 국회 외사당 시간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각 정당 새 지도부 구성에 한창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화요일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했죠. 민주당은 다음 달 전당대회를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당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전당대회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당원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각 당의 고민은 당원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느냐인데요. 전당대 룰을 결정할 때도 이것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정당 정치와의 관계, 오늘날 한국 정치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당원에 대해 정치권 바깥의 시선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 바깥에서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회 외사당. 오늘 국회 외사당 함께해 주실 어벤져스 4분 소개합니다. 곽용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영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자리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지 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각 당의 전당대회 이미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은 마무리가 됐고요. 민주당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혁신당도 이미 전당대회가 치러졌죠. 이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당원 전당대회에서의 중요성이, 당원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당원의 숫자가요. 각 당을 다 포함을 해서 2021년 중앙선관위에 보고된 정당 원의 숫자만 해도 1,000만이 넘었었는데요. 자, 먼저 이 당원 숫자가 늘고 있는 부분,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이야기 듣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곽용희 기자. 저는 이제 이 현상 자체가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한국이 좀 유독 좀 특이한 현상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세계적 흐름은 당원 수는 좀 줄고, 전체적인 당원 수는 줄고 당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당은 오히려 이제 좀 줄어들고 있고 숫자가, 그다음에 당원 수가 역주행을 하는 그런 좀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줄고 그 스펙트럼이 좁아지는 데 비해서 당원들이 거기에 몰리는 거죠. 좀 좁은 선택지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어떤 거대한 양극 체제로 전환하는 어떤 과정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 때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정당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 세대가 늘어나는 가운데서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반대로 이제 그림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이게 새머리 현상처럼 인식되지는 않을까 하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은지 기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뭐 양극화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 이제 한 방향의 그런 정치 성향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그쪽 논리에 계속 빠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한쪽 정당이 좀 고관여하게 되는 당원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편향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점점 중도층은 좀 줄어들고 이제 유튜브 등 이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점점 더 양극화되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되어집니다. 예, 김동희 기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은 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돈 내면서 당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책임 당원이죠. 네, 이른바 이제 뭐 3개월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1,000원씩 내는 당원들의 경우에는 아마 양당 모두 한 100만 안쪽
뭐 100만 좀 넘어갈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한 80만 명 정도 됐는데 이거 자체가 일단은 그 당원들 자체에 대해서 이제 탈당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온라인 탈당 같은 게 흔하지가 않고 또 뭐 팩스로 탈당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 시스템이 이제 여야 모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뭐 재미로 들어가고 가입을 했다가 아니면 뭐 하라고 해서 했다가 그다음에 탈당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유령 당원인 상태로 계속 그 당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이 쌓이다 보니까 1000만 명까지 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근데 이런 당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마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그 당원들의 개인 정보 그다음에 이중 당적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국민의힘에 가입도 하고 민주당에 가입도 된 사람들이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중당적은 안 되는데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당의 입장에서는 또 당원이 많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죠. 뭐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기자 중요한 걸 지적을 했습니다. 전당대회나 선거를 앞두고 또 당원 숫자를 늘리는 새 분리기의 결과 아니냐. 이동수 대표.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 저는 그래서 노무현이 만든 질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당원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대부터인데 2002년에 당시에 이제 새천년 민주당에서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모델이 흥행을 하면서 이제 뭐 한나라당도 도입하고 또 당원들의 경선도 늘어나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각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당내 기반이 없는 정치인들이 이 그 대중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이들을 이제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당내 어떤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그 모델들이 이제 2000년대부터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기반이 있던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딸로 불리는 그 지지층들을 본인이 이제 막 당원 가입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팬덤 현상과도 맥락이 닿아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 각 당의 전당대 마무리됐고 또 진행 중인 당도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 결과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될 것이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안 한동훈이다가 깨지지 않았는데 자 여러 논란들이 많았음에도 결국은 한동훈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먼저 뭐 취재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은지 기자. 네, 일단 당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받은 당원 득표율이 62%였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도 63%. 똑같았어요. 네. 원래 당심과 여론조사 이제 당심과 일반 민심에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애초 그런 예상들과는 완전 바뀐 건데요. 전체 득표율도 62.84%로 민심과 당심 모두 한동훈 대표가 우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두 가지 정도로 조금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말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더 이상 옛날처럼 의원이나 그 당협위원장들의 그 당원들에 대한 그립감이 상당히 약해졌다. 장악력. 네, 당원 조직 자체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시 대표가 선출됐을 때 투표율이 55%였습니다. 이번보다도 네, 6.6%포인트가 높죠. 그래서 당시에는 여당이 된 직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친윤계 의원들의 당원 동역력이 굉장히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도 잘 먹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친윤 의원들의 지원을 받은 원희룡 후보가 당심 투표에서 20%를 얻은 것도 처참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 당원들 내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팬덤이 확인됐다. 이제 당일 전당대회 현장에 제가 취재를 갔었는데요. 킨텍스로 가셨군요. 네, 가기 전에는 결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 역시 어대안이구나 했던 게요. 바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팬덤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거의 아이돌 팬클럽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로비에서 이 팬클럽이죠. 위드훈이 라고 하는데 한동훈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바닥에 앉아서 함께 셀카를 찍는 풍경이라든지 실제 한동훈 팬카페 그 위드훈이가 총선 전에는 1만 8천여 명이었는데 전대 기간에는 9만 명을
넘었습니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그 중에는 뭐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 기반 없이 팬덤으로 민주당 대표가 됐듯 한동훈 대표도 이러한 팬덤을 등에 업고 이제 정치 구력 단 6개월 만에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예. 이게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선거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민심과 당심에도 모두 60%가 넘는 이유는 그 상대가 누구였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상대가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었잖아요. 뭐 이걸 지켜봤을 때 그러면은 민심에서 이 네 분 중에 민심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게 한동훈 대표예요. 예. 당심도 마찬가지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거론될 때까지만 해도 당심은 한동훈, 민심은 유승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제 5월 11일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이제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갖고 5월 8일, 9일 이렇게 조사를 했었던 거거든요. 예.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전체에서 28%로 나왔고요. 한동훈 대표가 26%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당심에서는 한동훈 후보 대표가 앞섰는데 민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섰단 말이에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후보, 그쵸.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 조사에서 앞섰는데. 네네. 그러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빠지면서 민심까지 한동훈 대표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은지 기자께서 이제 그 조직표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의원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예. 왜냐면은 굳이 당원들한테 전화를 막 열심히 돌려서 가면서까지 한동훈 대표를 저지해야 될 요인이 상당히 적었다고 해요. 그래갖고 일부 의원들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조직을 동원하려고 했으나 예. 대다수의 의원들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갖고 조직표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 결과가 낮은 투표로 나타났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김도영 기자가 인용한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조사였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동수 대표님요. 네, 그 조직표 좀 전에 이제 김도영 기자께서 말씀하신 조직표 관련해서 저는 이런 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전당대회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초고 사실 누가 봐도 친윤이 이기는 선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이나 이제 충성 경쟁을 해야 될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표를 동원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때인데 지금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그냥 대통령실에 뭐 잘 보이겠다고 이제 표를 막 자기가 동원할 이럴 사실 유인이 없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한동훈이 될 건 또 그럼 거기에는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원들이 이제 가만히 있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 의원이 이제 했던 말인데 아니 우리가 나서갖고 한동훈이 대표되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움직이겠는데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라는 대세론이 있었어요 분명히. 취재를 했을 때요. 예. 물론 전당대회 때 각 후보자들의 반응은 다르긴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판이 바뀔 것이다. 또 나경원 후보는 거의 선거 막판 지점에 그대 나다. 그대로 대표는 나경원이다. 뭐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곽유 기자, 당원들의 당심이 크게 여론조사와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당원 80%, 여론조사 20%였다니까 이 비율 자체도 별 큰 의미는 없는 게 되는데 일단 당심이 한동훈 대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저 혼자 그때 지지난주 방송했을 때 저 혼자 지금 예측을 한동훈 위원장이 과반을 못 넘길 거 2차 투표까지 갈 거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이제 틀려가지고 유구무원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윤지 기자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네, 윤지 기자가 얘기했던 게 제가 취재한 것도 일치를 하는 게 그때 당시에 그 한동훈 위원장 캠프로 그 보좌진들을 보냈던 의원들이 용산과 이제 홍준표 의원의 어떤 서슬퍼런 요구에 빼기는 뺐어요. 네, 인력을 빼긴 뺐는데 문제는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네, 빼기만 뺐고 적극적으로 그러면 반대쪽 캠프를 도와주냐 이게 아니라 그냥 빼라니까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액션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미아도 해군을 그렇죠. 했네요. 그러니까 그 아까 내용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해서 바뀔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다음 대세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뭐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이 좀 늦춰졌어요. 원래는 7월 초쯤에 했어야 하는데 이 전당대회를 겨냥해서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장악력이 이 공공기관장 인선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전직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에 가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원희룡 후보를 그나마 조금 원희룡 후보가 20%라도 얻을 수 있었던 건 그 공공기관장 인선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특히 이번에 주목받았던 인물은 역시 홍준표 시장이었습니다.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직후에 홍 시장은 대구시장인데요. 당원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이다. 당분간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 중앙정치는 바라보지 않겠다. 근데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면 대권 본선에도 나간 적이 있었고 또 지난 대통령 경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끝까지 이 마지막 경선까지도 치렀던 당내 강력한 정치인인데 별로 이번에 이런 홍준표 시장의 견제가 먹히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견제가 과연 홍 시장이 그게 견제가 먹힐 줄 알고 견제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저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홍 시장은 항상 미래를 내다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2018년이죠.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럴 때마다 이제 지방선거도 맞물려 있는데 홍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거는 그 하면 안 되는 거다. 북한에 노란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협상이 결렬되고 이제 홍 시장의 일성은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처해져 있는 정치적 입장이 굉장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압도적으로 지지됐다고는 하지만은 투표율은 상당히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에 뭐 큰 흠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굳이 트집 잡으려면은 과반도 투표를 안 했지 않냐 트집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제가 알기로 전당대회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디프리를 할 때는 이제 10명의 의원이 갔는데 예. 원희룡 후보가 대표를 디프리를 할 때는 17명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떨어진 후보에게 더 많이 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뭐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어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의원들이 그 대표의 입장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에 있어가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럴 네. 경우에 홍 시장이 들고 나올 얘기는 거봐라 내가 맞지 않느냐 초짜에게 당을 맡겨놨더니 이 꼬라지가 났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고 봐요. 저도 이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의 오랜 정치인으로서 약간 맏형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도 정치 신인이고 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도 사실 초선 아니면 기껏해야 이제 재선 막 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국힘에서 오랫동안 정치해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영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약간 좀 이 세대 교체나 세력 교체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을 대변해서 본인이 이제 총대 메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직 최고위원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한동훈계로 불리는 김민전, 김재원, 이뇨환 이런 전현직 의원들이 이제 입성을 했는데 실제로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원내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것이라면서 김민전 또 김재원 두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견제구를 날리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최고위원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될지. 최고위원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친한계는 2명이 됐죠. 장동혁 최고위원과 그다음에 청년의 이제 진종호 최고위원 2명이 됐는데요.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 남아 있는데 이번 주말에 이르면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경우에도 친한계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그 원외 당협위원장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인선은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예. 네, 어쨌든 그리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게 이제 김민전, 이뇨환 이제 최고위원인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4대 2 정도의 비율이 3대
3대 3인가요? 이제 3대 3?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 구성이요.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9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9명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친 한계가 3명. 이제 한동훈 대표 그리고 그 장동혁 최고위원, 진정호 청년 최고위원 3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 의장, 뭐 그다음에 김재원, 인요한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까지 5분이 이제 반한계로 비한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에 당연히 친한계 인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에 대한 그 인사권을 한동훈 대표가 행사할지 안 행사할지 지금 그게 관심인데 사실 그걸 행사하게 되면 싸우자는 게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보면은 그 최고위원회 선거에서의 있잖아요. 그 열세가 분명히 드러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박정훈 의원이 인요한 그 의원을 이기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열세를 느끼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게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할 때 분명히 국민의힘이 발의하겠다라고 입장을 얘기를 했었어요. 제3자 추천하는 얘기했습니다. 제3자가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본인이 그걸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발의를 할 수 없게 됐다. 뭐 이런 취지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런 차원이었으면은 그 추진하겠다라고 해야지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전당대 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80% 당원 또 20%는 국민 여론조사였습니다. 이현지 기자, 민주당은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 민주당 대표 경선은 대의원 투표 14%, 권리당원 투표가 56%, 국민 여론조사는 30%를 합산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제 국민 여론조사는 타 정당 지지자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예비 경선과 본선이 또 달라요. 이제 예비 경선의 경우는 기존에는 당연직, 선출직으로 구성된 중앙위원이 100% 결정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의 경우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여론조사 25%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을 더 반영을 한 거고요. 최고위원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입니다. 그리고 본 경선에서는 권리당원표 비중을 40%에서 56%로 높였고요. 대의원 비중은 30%에서 14%로 반절이나 줄이기로 했어요. 이 대의원 대 권리당원 비중은 19.9대 1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배경이 대의원은 현재 700명 정도인데 민주당 당원이 250만 명까지 늘면서 이 대의원과 당원이 가진 표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최근에 민주당이 당원 개정을 통해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1대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하도록 한 데 따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원 비중을 상당히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 잠깐 토론을 하고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7대3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했었는데 2021년 전당대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전당대회는 당원 100%였고 강원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당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당원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는 추세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전당대회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5대5 정도는 가야 되는지. 강영 기자. 일단 책임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이제 전략적인 선택인데 이제 국힘 입장에서 보면은 책임당원 100% 꾸려서 만든 지도부가 지도한 총선에서 이미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당원의 여론과 국민의 여론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걸 너무나도 절감했기 때문에 이제 당원의 비중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국민 비중 20%까지 높이자라는 건데 이거 자체가 일단은 전체적인 당의 지지세가 낮고 전국 정당적인 성격이 우리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자성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낸 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앞으로도 국힘이 이제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중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우리가 당원 민주주의라는 게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나 당원들 사이에서 확증 평양이 굉장히 심하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강고하고 네. 그다음에 특정 이념 지향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일부 포함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돼요. 근데 정당의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의 승리 공식은 사실 상당히 간단했거든요. 늘 일반 여론조사, 뭐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일반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이면은 그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 봤을 때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질이 멸렬해 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게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였거든요. 당시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후보를 100% 여론조사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오세훈 시장이 이기고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이겨가지고 이제 후보가 됐는데 그때 서울시 426개 행정동 중에서 4개 빼고 다 이겼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 약하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422개죠. 422개의 동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확장성이 이런 식으로 후보를 뽑았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확장성을 얻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당내 주류인 이제 영남권 의원들은 이제 당원들의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고 싶어하기 때문에 당원들 비중을 늘려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 그 국민의힘이 2021년이랑 2022년이 되게 재밌는 해였던 것 같은 게 이제 당내 뭐 경선이라든지 전당대회라든지 보면은 민심을 등에 업은 후보 대 당심을 등에 업은 후보 간의 경쟁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선거도 그랬고 그 직후에 치러진 전당대회도 보면은 이준석 대 나경원 대결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이겼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겨가지고 당 대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확장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를 등에 업은 이 후보가 결국에 민심에 조금 더 부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좀 후보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게 당의 어떤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당 정치가 좀 건전하고 제대로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정치는 인기 영합으로 가면 안 되고 이제 같은 정치적 가치나 지향점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추후에 평가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당의 일원인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번에 당에서 공천한 총선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엄혹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결과에 당심에 따른 것에 엄혹한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이번 전대만큼은 민심 비율을 더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최소 7대 3은 했어야 된다고 보였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20% 반영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는 방향, 아까 대의원보다는 권리당원의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번에 결정이 됐다라는 것을 이현지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인 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성향이 강한 이들의 결정권을 높여준 것이다. 이런 지적을 또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대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 특히 이제 지역에서 이제 지역위원장이랑 뭐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이 민주당의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 때 짜여진 조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대의원들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우호적인 성향을 띌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딸이니 뭐니 해가지고 당원들의 이제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의원보다는 당원들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지금 최근은 전 좀 이제 앞으로는 좀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 게 뭐 지역위원장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선거에서의 공천이라든지 지금 친명 체제가 구축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점점 자기 사람들을 심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또 이때는 오히려 대의원이 이제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전 불과 한 2, 3년만 지나도 또 대의원의 권한을 또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혁 기자, 이게 좀 의외인 것이 민주당 전당대 중에서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기울어진 건 분명한데 그걸 몰랐을 리 없는 김두관 후보는 계속해서 룰을 지적을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 상원처럼 우리 민주당 대의원들 선정하는 과정이 지역 안배, 지역 할당 차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역을 좀 살펴보면 호남 정당일 때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 대한 반배가 안 되니까 다른 지역의 여론이 그다음 무당파에 대한 이제 여론이 수집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도입을 했던 제도인데 이번에 대의원 비중 자체를 낮추는 배경에는 이제 저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민주당이 이제 우리는 이제 전국 정당이다. 서울도 이제 우리가 지지세가 세고 전국 정당이 됐다라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개딸 권리당원들이 증가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 감각도 있었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대의원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미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게 이제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이번에 어차피 이재명인 상황에서 이걸 대의원을 좀 줄여가지고 대의원의 어떤 비중을 줄여가지고 이기겠다 이런 판단보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런 변경 자체에. 실제로 근데 개정 필요성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때에 따라서 다른데 대의원 표 한 표가 뭐 60대 1인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100대 1이 100표의 효과를 갖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직접적인 거의 뭐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 확대 차원에서 20대 1 정도로 지금 현재는 한 20대 1 정도로 그 표의 그 등가성이 이렇게 부여가 된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좀 할 필요는 있었다고 보이고요. 제도상으로는 바꿀 수도 있는 시기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마침 이재명 전 대표가 또 연임 도전을 하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뭐 다만 근데 뭐 이재명 전 대표가 그거 고치지 않아도 지금 상황에서 당 대표가 당선될 리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거의 뭐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다만 이제 그 김두관 의원 그 후보께서 이제 문제 삼았던 거는 SNS에 이제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잡아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이제 그 삭제하고 사과하고 이제 메시지 담당자 해임했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짚어볼 만한 게 이게 그 투표 일정 때문에 그래요. 국민의힘은 투표를 그 시기를 정해놓고 한 번에 발표하는데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역별 순회 경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 결과를 까요. 내용을 공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시당 같은 경우에 20일 오후 1시에 시작되고 합동연설회가 오후 4시에 시작됐는데 이 사전투표가 그 전날 19일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이재명 대표에 비해 전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투표를 해야 된다. 어떻게 그 후보의 정견을 듣지도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현지 기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을 지역으로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죠. 대의원제의 기원이 사실 민주당의 당원이 매우 적었을 때 호남이나 뭐 일부 텃밭 지역에만 당원이 집중돼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또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 좀 당원들이 소수만 있는 곳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의원제를 만든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250만 명에 이르는 당원, 또 전국 정당이 됐기 때문에 당원도 당시보다 100배가 늘었고 더 이상 대의원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산, 경남 출신으로서 이런 좀 대의원제의 그런 외연 확장 측면이나 그런 좀 지역 대표성 이런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럼 왜 이걸 좀 손내려 하느냐? 이제 대의원의 구성을 보면 시도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700명 정도인데 늘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게 이들이 하나의 기득권이 돼서 당심과 여의도 정치의 괴리를 만드는 온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이후에도 당심과 여의도 정치의 괴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좀 이러한 근원이 이 기득권, 대의원에서 나온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그 개정이 됐어도 권리당원 내에서는 지금 순회 경선하는 거 보면 이재명 전 대표도 후보자가 압도적이잖아요. 그건 당내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근데 사실 이제는 이번 공천으로 대부분의 그 170여 명 의원들이 친명 성향에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번 공천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때 공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대권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이 지방선거 공천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인기가 높은데 그걸 인기 높은 걸 왜 인기가 높으냐고 묻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정성호 의원도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나요? 또 김두관 지금 민주당 당권 도전 후보자도 아주 뭐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네 분 기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내용을 좀 논의를 해볼까요? 먼저 이동수 대표. 이게 저는 정치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이제 그 국민들을 대의해서 대표해가지고 이제 본인들끼리 협상도 하고 또 타협도 하고 내줄 거 내주고 이래야 되는 게 정치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원들의 힘이 워낙 커져버리면은 이분들이 워낙 큰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어떤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과거에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강성 당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당의 의사결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이제 그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바람직할까? 대표적인 사례가 전 금태섭 전 의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2019년에 조국 사태 당시에 금태섭 전 의원이 당시 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이 조국 사태를 비판했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원들의 어떤 큰 반발에 직면해가지고 또 이제 그 경선에서 심지어 그때 정치 신인이었던 현 강선 의원에게 패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당원들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게 또 이 정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거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나와야 되고 그 아젠다가 뭐 비등비등할 때 해갖고 그 결론에 따라 가는 어떤 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뭐 진정한 특정 주자한테 막 60%, 70% 나아가 90%까지 그 당원들의 지지가 몰리는 현상은 건강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게 당원들의 탓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저는 보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이분들은 네. 당원 단결을 형해화시키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당대표가 되겠다면 나온다면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두 정당 모두 대선을 1년 전, 1년 6개월 전 사퇴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등 대선 주자가 나오면은 당원들은 무조건 그 1등 대선 주자한테 전당대회에서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급 선거면은 대선 후보 경선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두고 당대표의 대선 주자의 영향력 하에 당이 점령되지 않도록 그 안전장치를 만들어둔 게 그 이제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사퇴하면 되지 않냐. 예를 들어 이재명 전 대표 같은 더 나아가지고 당원도 일부 고쳤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만약에 1년 6개월 전 사퇴하면 내년 9월에 사퇴해야 돼요. 예. 혹은 뭐 당원 개정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분들의 대권 가도를 위해 가지고 당을 이용한 결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중수하고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당대표급 인사들이 어떤 자신들의 아젠다를 펼치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 갖고 어떤 당원들의 합의 또는 사회의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선거가 알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지 기자, 근데 궁금한 게 이재명 전 대표가 워낙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지지를 많이 받잖아요. 당원들은 지극히 또 더 지지를 할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랑 매우 가까운 관계고 우상호 전 의원도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인데 뭐 이 전당대를 놓고서 정성호 의원의 발언도 있고 우상호 전 의원은 뒷맛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배경은 뭘까요? 일단 아무래도 전통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 일각체제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번에 현역 의원 중에 누구라도 이재명 대표와 조금 싸워보겠다. 혹은 건강한 당을 위해서 후보로 등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실제 그렇게 용기 있게 나온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쓴소리를 하지만 전체 당을 위해서 누구 하나 이재명 대표에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친문 쪽에 좀 표를 좀 끌어모으겠다, 좀 자신이 구심력이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표가 그렇게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작 친노 쪽에서도 특히 또 전통 당원들을 중심으로도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 그 이재명 대표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런 측면들은 좀 아쉽습니다. 당내 중진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안 하려는 게 아닌가. 보신주의일 수도 있고요.
권영 기자. 이제 이재명 대표의 티켓 파워가 이번에 작용을 한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흥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근데 또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일반 당원 절반이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은 이후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DNA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제 이 개딸 당원들의 성향을 보면은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는 데를 넘어서 이제 비명계를 수박이라고 공격을 하는지 뭔가 목소리가 좀 오버레이티드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당의 주도권으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경고음으로 들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랑 결합을 해가지고 과연 성공을 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건 되게 지극히 당연한 정당한 지적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는 뭔가 당이 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이쪽에다가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개딸들이 주도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왜 60배냐 당신들이 60번 이상 땡볕에 나와가지고 고생하면은 우리가 인정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되게 이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 당원의 비중이 점차 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당의 다양성일지 아니면 새 굳히기에 또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고 듣고 국회 외사당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바깥의 시선으로 국회를 바라보는 국회 외사당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 곽용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자분들은 뭐 정당 정치를 또 잘 아시는 분들은 대의원이 뭔지, 권리당원이 뭔지, 책임당원이 뭔지, 중앙위원이 뭔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우선 김도희 기자가 좀 이야기를 설명을 해줄까요? 이 권리당원 대의원, 뭐 민주당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당원을 가입하게 되면 이제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 당원이 있고요. 당비를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납부하게 되면은 당마다 다른데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그다음에 민주당은 권리당원으로 포함되거든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제 그 권리당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각 당협위원회에서 뭐 말씀하셨듯이 뭐 시도의원이라든가 또 국회의원이 뭐 지명한다거나 하긴 뭐 어떤 역할을 뭐 전국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맡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당원을 대표하는 그 권리당원 일부를 대표하는 그 뭐 대의원 같은 개념이 생기는 거고요. 예. 그 뭐 위에 이제 국회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당원의 구조에서 보면은요. 아무래도 그 권리당원 다수를 대의하는 또 의원이기 때문에 일반 권리당원들보다는 투표권도 예를 들면은 일반 권리당원이 한 표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대의원의 한 표는 20표에 가까운 이렇게 그걸 갖게 되는. 이전에는 당원 당규 개정 전에는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중앙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단위의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근데 거의 만장일치 박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대의원이 없고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 민주당에 뭐 권리당원 있고 대의원 있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비유할까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거 가입하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딱 가입하면은 회원은 회원인데 별다른 권한이 없는 준회원 상태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 당원인 거고 거기서 이제 또 회비 조금 내고 활동 조금 하고 하면은 등급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잖아요. 정회원으로. 그게 이제 권리당원인 셈이고 또 그 중에서 유독 활동 많이 하는 분들을 막 운영진으로 뽑아주고 이러잖아요. 이제 다이아몬드 회원.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대의원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왜 일반 당원, 그 권리당원보다 대의원들의 투표 권한이 뭐 60배, 20배 높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권리당원이 10,000명이고 당원이 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 간단하게 비교해서 뭐 대의원과 그 권리당원을 5대5로 투표를 반영하겠다 이러면은 사실 비중은 전체 비중은 똑같은데 수는 그 당원이 한 100배가 많으니까는 대의원이 권리당원보다 100배 많은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예. 이제 오늘날 민주당의 갈등을 이루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현지 기자,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왜 그 김은경 혁신위가 가동됐던 기억이 나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네. 그때는 대의원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네. 당시에 민주당 전당대회 룰에 대의원이 30%로 이제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 김은경 혁신위가 권리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뽑자라고 예. 해서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이재명의 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체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또다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김은경 혁신위가 나선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국민의힘도 대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게 그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게 대의원도 그냥 당원과 똑같은 한 표예요. 그래서 이제 킨텍스 현장에 대의원들이 왔었는데 대의원들만 유일하게 그 24일 전당대회 당일날 현장에서 투표를 합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 한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 대의원 같은 경우는 반 한동훈이 더 많다. 한 3대7, 4대6 비율로 이제 한동훈이 3, 4고 그 외에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게 6에서 7 정도 된다.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의원의 표 비중이 민주당의 이전과 같은 경우였다면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현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한동훈 후보의 그러니까 장 내에서요. 외가 네. 아니고 장 내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도나 그런 분위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게 그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1대1 그냥 당원과 대의원의 비중의 차이가 없고 그냥 당원과 똑같이 등가성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대한으로 나왔죠. 하여 이제 궁금한 것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권리당원, 일반 당원들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는 이른바 당심주의 정당 운영을 한다라는 것이 이재명 전 대표가 당의 기반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과 전략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만 보고 그런 판단을 하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지금 대의원 제도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대의원이라는 게 이제 간접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늘 많이 하시는데 간접 민주주의제에서 허용이 되려면은 직접 민주주의의 수준의 어떤 대표성이 부여가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대의원들은 그런 구도는 솔직히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대의원을 뭐 없앤다 이런 개념보다는 대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민주당이 지금 개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일반 권리당원이 대의원을 이제 선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금처럼 걸리는 시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체제 개선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쁘게 볼 거는 아니다. 하지만 없애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김동희 기자. 그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는 거에 보면은 대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스티븐 레비츠키라고 하버드대 정책과 교수인데 이분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당원 민주주의도 사실 직접 민주주의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특정 대중의 요구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이 당원들의 요구에 맞춘 엄청 그런 얘기들을 맞췄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뭐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가 된다거나 혹은 후보가 된다거나 대선 후보가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기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 올바른 정착에 기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바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을 깊었어요. 이제 비민주성이 일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로서 이제 작용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대의원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예비 경선을 진행할 때 예전에는 중앙위원회라는 제도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중앙위원들만 만약에 이 사람 정말 위험하다. 뭐 그런 중앙위원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정말 위험하다 생각해갖고 그분들이 특정 후보가 인기가 아무리 많더라도 떨어뜨려 버리면 이분은 그
본 경선에 나갈 수 없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뭐 그런 차원에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당심만 갖고 너무 하게 되면은 선거가 혼탁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당심이 높아지게 되면은 5.18 폄훼나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게 본 선거로 가서도 민주당은 그걸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선거가 뭐 미래라든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된다. 대한 뭐 진지한 담론보다는 과거에 대한 막말과 그거에 대한 공격과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얼룩지더라고요. 예. 아까 그 하버드대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라고요? 네네네. 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네. 어디 모임에 가서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로츠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레비츠키.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결국에 당심과 민심이 이제 같이 가지 않는 데서 좀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전체 많은 당원들 안에서도 실제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보다 이제 좀 오른쪽에 있는 분들,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민주당 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당원들은 보다 이제 왼쪽에 있는 당원들의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의 이제 권한과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세지다 보니까는 양당이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민주당 최고 위원들의 경쟁도 상당한 주목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대표 선거보다도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정봉주 후보자입니다. 전 의원이기도 하고 지난 총선에서 경선을 거쳐서 공천까지 받았는데 결국 이전 발언 논란인가요? 또 의혹 발언 논란으로 낙마를 하고 말았고 낙천이 결과적으로 되고 말았는데 근데 지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엄청난 작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현지 기자 일부에서는 뭐 정봉주 후보자의 이 괄목한 성적표를 보고서 아직 뭐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이른바 봉주르 현상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이명박 끝장낸 정봉주가 윤석열을 탄핵하겠다입니다. 전통 당원들에게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파헤치고 공격해온 이제 이른바 BBK 저격수로 활동했던 기억이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 민주당 당원들은 정말 강성 당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러한 강경 발언을 서슴없이 사이다처럼 해주는 이 정봉주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원외예요.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들보다는 조금 탄핵 발언에 있어서 더 제약 없이 강성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런 당원들의 당심을 자극을 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정치 효능감을 정말 한껏 느끼게 해주는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민주당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단독이군요. 아니 단독 아닌데 최고위원이 이제 한 명이 2표를 갔잖아요. 이게 만약 1표였으면 이렇게까지 돌풍이 없었을 거다. 근데 2표이기 때문에 보상심 한 표는 일단 본인이 지지하는 최고위원 한 다음에 한 표는 정봉주 후보에 던졌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중 친수들랑 결합을 해가지고 생각에 돌풍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여론이 내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지도도 상당히 높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현상도 있을 김동 기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성이 뛰어난 분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가 뜨게 된 것도 굉장히 그 정권에 대한 날선 비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를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려고 했을 때도 이제 과거 전력 때문에 뭐 다른 뭐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의혹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경선에서 이겼지만 뭐 전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공천이 취소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채무 의식이 민주당 뭐 당원들한테 있을 거라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일종의 동정여론 언더독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거기다가 낙검수 출신이고 BBK 저격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인 당원들이 볼 때 기여한 건 맞는데 저 사람 고생만 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은지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이런 정도의 시원시원한 얘기를 이제 그 당원들이 듣기에는 시원시원 얘기를 해주니까 뭐 반응을 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김병주 의원이 지금 2등 약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 게 김병주 의원이 사실은 그렇게 뭐 인지도가 높다고 이런 분 아니었는데. 군 출신이죠? 예, 네네. 장군 출신인데 이제
그 대정부 질문 나가서 국민의힘 정신 나간 요 발언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쓴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신 나간 거 아니냐라는 발언했다가 국민의힘이 반발을 해주니까 오히려 인기가 더 올라가지고 이제 2등으로 이제 질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 정봉주 후보자의 돌풍에 있어서 이제 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팟캐스트 같은 뉴미디어가 얼마나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정봉주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날 이제 이 뉴미디어 뉴스 시장에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나는 꼼수다 출신으로 그 당시부터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고 현재도 이제 최고위원 후보자군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또 이제 종횡무진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예. 실제로 이제 언론 노출 같은 경우는 원내인 정봉주 후보자보다 이제 원내에 있는 다른 후보자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같은 경우는 지난 조국 사태나 이런 사건들 이후로 이제 라디오나 신문이나 TV 같은 이런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뉴미디어에 훨씬 더 이제 뉴미디어를 대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다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네. 이게 재밌는 게 이재명 후보랑 가깝다고 얘기되는 이제 김민석 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강선 의원, 한준희 그러니까요. 이런 다들 민영배 의원, 네, 뭐 민영배 의원 다들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른바 친명이 아니라 물론 이제 지금 최고위원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다 친명이라지만 이른바 네. 찐명 예. 김민석 의원이나 강선호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은 이거 우리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반응도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가끔씩 이제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같은 걸 하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특정 최고위원들을 이렇게 태워서 같이 방송을 해주는 이 사람이 나의 정말 나의 찐명이라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발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거든요. 결과만 봤을 때는 김민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 이동하는 차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같이 했는데 3위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랄까 명심에 호소하는 후보보다는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후보를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워낙 이제 정봉주 후보자가 지금 약진하고 있어서 그러면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됐을 때 이재명 전 대표 이제 당 대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 상당히 좀 또 좌충우돌이다, 예측 불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이게 서로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현지 기자. 실제로 지금 누가 더 사이다 발언을 하고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경한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로 지금 사실 경쟁이 조금 많아지는 게 사실인데요. 예. 정봉주 후보가 만약에 최고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역시나 그러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좀 강성 발언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말실수로 이어지고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전당대회인데 오늘 우리 주제는 이제 당원들입니다. 그런데 정당 민주주의가 상당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도 당원이 100만 명이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이제 정치 문화의 차이, 또 인구의 차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급속도로 이렇게 당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대로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될지 곽영희 기자. 저는 일단 이 수치 자체가 아까 김도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뻥튀기 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래연구원 자료를 좀 보면 국회 미래연구원 자료를 보면은 2004년에 인구수 대비 당원 비율이 4.0%였어요. 근데 2021년에 이게 20.2%까지 올라옵니다. 숫자로 치면은 195만 명에서 갑자기 1,040만 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웃긴 게 민주당 전당대회 자료를 보면 130만 명이에요, 권리당원이. 국힘이 이제 2021년 60만 명이었다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 시스템을 거치면서 이제 당원 증대 운동이 한참 불면서 10만 명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당원이 권리당원의 2배라고 하니까 대충 치면 한
최소 한 610만 명, 20만 명으로 나오고 결국은 3,400만 명 정도 뻥튀기가 됐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격이 있는 권리당원, 책임당원 기준으로 보면은 확실히 더 적습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보면은 자격이 있다는 게 이제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잡으면 72만 명이고 국힘 책임당원은 57만 명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괄목할 만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명, 유럽은 100만 명 수준인데 우리는 130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우리가 1,000만 시대를 열었다라고 할 정도는 약간 좀 오버 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 1,000만 당원 시대가 열리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2015년에 정당법이 개정이 되면서 온라인 당원 가입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간편하게 이제 당원을 가입할 수 있게 됐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당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이제 체계가 이제 마련이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이제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더 멀게는 이제 지방의원 선거까지 이제 경선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는데, 후보자들이 이제 본인이 이겨야 되니까는 주변 사람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당원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모 당 사무처에서 이제 인턴을 하면서 그 이제 이 당원 관리 같은 것도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 권리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1,000원의 당비를 한 6개월 정도를 내야 이제 투표권이 생기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야 이제 투표권이 생기는데. 대납해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직 지역에 있는 조직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우르르 그냥 표를 막 입당원서를 수백 장씩 모아가지고 갖고 와서 이제 그걸 당원 가입해달라. 그리고 나중에 경선이 끝나면 그게 또 탈당 신고가 엄청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표만 행사하고 다시 빠지겠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는 전 오늘날에 이제 1,000만 당원 시대가 열렸는데, 그럼 이 당원이 과연 진짜 우리가 이 생각하는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느냐, 바람직한 활동을 하느냐 했을 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원 방식의 어떤 당원 모집, 심지어는 내가 당원인지도 모르고 당원이 됐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사망자를 당원으로 만든 경우도 있었다면 이런 얘기는 김도희 기자.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정치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특정 정당을 한번 가입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래요? 지금은 정당이 아니면 지금 당이 없는 당입니다. 근데 이 당이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그 미성년자는 당원으로 가입이 안 돼가지고 당우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우라는 시스템을 제가 가입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진 뒤에 이 당이 뭐 그 당의 친구란 뜻의 당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특정 정당과 합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 정보가 아마 거기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어느 정당의 당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문자 같은 게 뭐 안 오고 있지만 당시에 썼던 휴대폰 전화번호랑 지금 다르니까요. 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분명히 허수가 많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당비가 1,000원에서 2,000원인데 그러면은 보통 3개월 정도 내면 투표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000명 걸 대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한 달 300만 원이면 3,000만 원이고 300만 원이면은 3,000명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3개월 내면은 이제 900만 원이잖아요. 900만 원이면은 특정 지역에 그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 적도 많고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은 횡행하는 일이거든요. 아름아름 비일비재 일어나거든요. 이름만 적어줘, 내가 내줄게. 그리고 나중에 선거 끝나면은 탈퇴해.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당비를 좀 많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리고 웃긴 게 2000년대만 해도 이 당비의 보편적인 기준이 2,000원이었거든요. 월 2,000원. 예, 그때만 해도 2,000원이고,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제 관련한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2,000원인데 나중에 지금이 1,000원인 거예요. 15년 뭐 20년이 지났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 그 조직 동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 중에 하나였다. 50% 할인이 됐네요. 그렇죠. 오히려 시대는 훨씬 많이 지났는데. 예. 거기다가 지금 당원들이 뭐 유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프라인 모임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카카오톡 단톡방 이제 당원 협의회별로 만들어 놓고 그냥 얘기하고, 뭐 당원 교육 같은 것도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당원이 실제로 내가 당원으로서 뭔가를 하는 게 그냥 후보 뽑을 때 표 행사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당 문화가. 그런 부분은 확실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그래서 뭐 무늬만 당원 아니냐, 그런 어떤 당원들의 정체성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감도 있어야 되고, 또 당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지금의 당원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의미의
당원이냐 이런 지적 나와요. 네, 실제로 허수가 많은 게 사실이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왜 당원을 모집하냐면 본인이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 전화를 받아서 나를 찍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0원 장비를 내가 대신 내줄 테니 언제 몇 시에 이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주세요. 이게 이 당원들이 현재로서 공천 과정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만 받으면 되는 거야?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알겠어라고 했는데 그게 당원으로 이제 가입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기도 하고 이제 공천을 위해서 동원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당원이 느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 같아요. 저도 한 번도 당적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정말 당원이라면은 중대사를 많이 거치게 됩니다. 전당대회도 있고요. 또 경선을 할 때는 또 당원으로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 지난 공천 때도 당원들의 투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정당 정치와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역할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분 생각하시는 당원의 길, 진정한 당원의 의미를 어떻게 살려나가야 된다고 보니 먼저 가경희 기자부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야구의 팬덤도 사실은 당장 어떤 유행에 휩싸여가지고 확 들어오는 팬들보다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오는 그런 팬이 많은 야구단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내고 당의 가치를 지켜온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다. 그래서 아까 김동규 기자가 레비치 게임 얘기를 했지만 그 중심에서 지켜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역당원과 대의원 위주의 어떤 풀뿌리 정당 정치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막 외부에서 막 갑자기 들어오는 인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팬덤 스타일의 당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덮어잡던 해기식의 당원 구성은 참 곤란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동수 대표는요? 저도 이제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당원이란 그냥 풀뿌리 민주주의 학교 역할을 하는 그런 당원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단지 동원되고 상대방 향해서 뭐 악플 남기고 이런 거가 아니라 진짜 이제 지역에서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증진이라든지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되면 좋겠는데 이거는 저는 당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당원들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정당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현지 기자가 왠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당원들의 앞으로 이 의미를 좀 되살리기 위해서 정당에서 유념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일단 지금 당원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표 혹은 지지하는 정당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갈 경우에 물리적 혹은 인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인기 영합주의 이렇게 편승주의로 올바로 가야 하는 방향이 A인데 당원들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영향이 들어오니 B로 간다. 이러한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김동 기자는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당에서 당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좀 고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원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되려면은 좀 기본적으로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좀 그 소양이 좀 쌓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그 정치에 대한 그 교육을 뭐 초등학교나 그다음에 뭐 중학교나 이런 데서부터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거 자연스럽게 그걸 쌓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처럼 당원에 대한 진입 장벽, 당원 가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저는 상당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강화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된 정당 정치가 실현되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